2003년 11월 5일 경기도 포천의 한 작은 마을에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불던 그날 저녁, 15살의 여중생 김수진은 평소처럼 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같은 반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분홍색 폴라 티셔츠에 청바지, 하얀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가방을 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중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어머니에게 친구 생일 파티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9시쯤 들어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밝은 미소를 보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들은 딸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집을 나선 수진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네 집까지는 버스로 약 20분 거리였습니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수진은 친구들과 만나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15살 소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생일 파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특히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수진이 항상 웃고 있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덧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수진은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9시까지 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아쉬워하며 수진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라며 내일 학교에서 보자고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수진은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8시 10분경 수진은 친구들과 함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던 중 몇몇 친구들은 먼저 다른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결국 수진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수진을 본 시각은 오후 8시 15분경이었습니다. 손을 흔들며 버스에 오르던 친구의 모습이 수진을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9시가 지나고 10시가 지나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네서 조금 늦어지나 보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으로 변해갔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친구네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아직도 거기 있는지 물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은 8시쯤 집에 간다고 먼저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딸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급히 집을 나서 수진이 다닐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PC방, 노래방, 친구들의 집을 모두 뒤졌지만 수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밤새 온 동네를 헤매며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어둠 속에서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곧바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당시 청소년 실종 사건의 대부분은 가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진은 평소 행실이 바르고 단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는 착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수진의 담임 선생님도 경찰에 증언했습니다. 수진은 반에서도 모범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절대 가출할 아이가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친구들도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수진은 집도 좋아하고 부모님하고도 사이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종 2일째 경찰은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버스 정류장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인근 야산과 저수지, 폐가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역시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3일째 가족들은 전단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사진과 함께 우리 딸을 찾아달라는 간절한 문구를 적었습니다. 실종 당시 수진이 입고 있던 옷, 가지고 있던 가방에 대한 설명도 상세히 적었습니다. 가족들은 마을 곳곳을 돌며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전봇대, 버스 정류장, 가게 앞, 학교 앞,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지역 언론도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천에서 15세 여중생 실종, 가족들 애타게 찾는다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방송에서도 수진의 사진을 내보내며 제보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일주일째 가족들의 심신은 극도로 지쳐갔습니다. 어머니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마다 딸의 방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이 남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딸이 어디 있는지 제발 엄마한테 돌아와 달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며 딸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빠는 학교도 가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에 제보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실종 10일째 경찰은 수색 범위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포천 전역은 물론 인근 시군까지 수색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관과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흔적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2주째 일부 언론에서는 가출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딸은 절대 가출할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구들도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행복한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종 3주째 수사는 점점 난항에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가출, 유괴, 납치, 사고. 하지만 어떤 가설도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의 생사는 점점 불투명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의 애타는 기다림 속에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실종 22일째인 11월 27일 아침, 한 농민이 밭일을 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도로변의 배수로를 지나치던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수로를 막고 있는 거대한 마대 자루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법 투기된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농민은 조심스럽게 마대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대 자루 안에는 실종되었던 수진이 싸늘한 시신으로 변한 채 들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수진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교복 치마와 속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온몸에는 폭행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목 부위에는 깊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가족들은 딸의 옷과 가방을 보고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체내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성폭행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부검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생전에 심한 폭행을 당했으며 최종적으로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실종 당일 밤 11시에서 이길 새벽 2시 사이로 추정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체내에서 정액 반응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사망 직전 성폭행이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한 소녀의 꿈과 희망이 이름 모를 악마의 손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것입니다. 조용했던 시골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작은 마을 어딘가에 악마는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숨어 있는 것일까요? 수진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같은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불안과 공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위험한 것 아닐까?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리고 범인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사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인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사의 첫 번째 단서는 수진의 몸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첨단 수사 기법이었던 DNA 감식. 경찰은 이 작은 증거 하나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체내에서 채취된 정액에서 명확한 DNA 프로필이 추출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DNA를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DNA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고 등록된 인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마을 주민들과 인근 지역의 성범죄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DNA 채취에 나섰습니다. 포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0km 내의 모든 성범죄 전과자들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진이 다니던 학교의 남자 교직원들, 학원 강사들, 마을의 청년들까지 광범위하게 DNA를 채취했습니다. 수사팀장은 분석했습니다. 범인은 이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지역 주민이 아니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DNA를 대조했음에도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일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수진이 사라진 날 밤의 행적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그녀가 친구들과 헤어진 버스 정류장부터 집으로 가는 길까지 그녀의 마지막 동선을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수진은 오후 8시 15분경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증언했습니다. 수진은 그때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먼저 다른 버스를 탔다고 했습니다. 조심히 가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사팀은 버스 정류장에서 수진의 집까지의 경로를 따라가며 조사했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약 15분 거리였습니다. 평소 수진이 다니던 길은 인적이 드문 시골길이었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었고 주변에는 공터와 빈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시간대에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곳은 CCTV 하나 없는 한적한 시골길이었습니다. 2003년 당시 시골 지역의 CCTV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를 찾기 위한 전단지를 마을 곳곳에 붙였지만 결정적인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 밤 8시에서 10시 사이 포천 일대에서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을 목격한 분은 제보해달라는 경찰의 간절한 호소였지만 유용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수진이 실종된 날 밤 그 시간대에 그 일대를 지나간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주유소와 편의점의 영수증을 수거하고 통행료 납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수백 대의 차량이 조사 대상이 되었지만 이 역시 결정적인 단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수사팀은 수진의 개인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없는지, 스토킹을 당한 적은 없는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평범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이성 교제를 한 적도 없었고 누구와도 특별한 갈등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슬픔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은 정말 착한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지냈고 선생님들한테도 칭찬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딸을 해칠 이유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수사는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범인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일한 흔적인 DNA조차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허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사건은 또 하나의 비극적인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 것일까요? 수사 2주째 수사팀 내부에서도 좌절감이 커져갔습니다. 베테랑 수사관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없는 사건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DNA는 있는데 주인을 못 찾고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어서 막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무렵 시신을 꼼꼼하게 다시 살피던 한 감식관원의 눈에 아주 작고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피해자의 손톱이었습니다. 감식관원이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잠깐 이거 좀 보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식반원의 목소리에 다른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수진의 손톱에 남겨진 기이한 흔적이었습니다. 수진의 10손가락, 그중 9개의 손톱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른쪽 새끼손가락 손톱에만 붉은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평소 매니큐어를 전혀 바르지 않았던 수진.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진은 화장이나 매니큐어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증언했습니다. 딸은 그런 거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금지되어 있고 본인도 관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매니큐어는 한 번도 바른 적이 없다고 확언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왜 하필 새끼손가락 하나에만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수진 자신이 칠했다면 적어도 양손 모두에 칠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손가락에만 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사팀장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분명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식팀은 즉시 그 매니큐어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성분을 조사하고 제품을 특정하려 했습니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붉은색 네일 폴리시였습니다. 특별한 브랜드나 희귀한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감식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혈흔 반응은 없다고 했습니다. 순수하게 매니큐어 성분만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우연히 묻은 것일까요? 아니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린 소녀가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긴 필사적인 다잉 메시지는 아니었을까요? 수사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모든 수사관들이 이 기이한 증거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 수사관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범인의 특징을 알리기 위해 표시를 남긴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수사관은 반박했습니다. 아니면 범인이 자신의 변태적인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 칠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수사관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논의 끝에 수사팀은 이 증거를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작은 손톱 위의 붉은 점 하나가 멈춰 있던 수사를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손톱 위 매니큐어. 이 기이한 단서는 당대 최고의 프로파일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는 미국 FBI에서 프로파일링을 배우고 돌아온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박민수 프로파일러와 이정호 프로파일러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시신 사진을 분석하며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손톱에 남겨진 매니큐어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박민수 프로파일러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매니큐어는 범인의 특별한 성적 취향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손톱에 대한 패티시즘을 가진 변태 성욕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정호 프로파일러는 추가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범인은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자주 드나드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신 유기 장소가 지역 주민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로파일링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새로운 방향으로 수사를 전개했습니다. 손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 네일아트나 매니큐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좁혀갔습니다. 수사팀은 포천 지역의 모든 미용실과 네일샵을 방문했습니다. 혹시 평소 손톱에 대해 이상한 관심을 보이는 남성 고객이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또한 매니큐어를 자주 구입하는 남성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한 네일샵 사장은 증언했습니다. 가끔 이상한 남자가 와서 매니큐어만 사가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쓴다고 했는데 좀 이상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신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과거 성범죄 전과자 중에서 특이한 성적 취향을 보인 사람들을 재조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사례들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명의 용의자가 부상했습니다. 이철민, 당시 42세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1998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 전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손톱을 자르려고 시도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철민은 포천에서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흰색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이 예측한 범인의 특성과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수사팀은 이철민을 임해 동행하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리바이를 증명할 증인도 없었지만 범행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추궁했습니다. 11월 5일 밤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철민은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일찍 잤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밤 외출한 적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철민은 부인했습니다. 전혀 나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그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 타액을 채취했고 그의 집과 철공소를 수색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여러 개의 매니큐어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붉은색 계열의 제품들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질문했습니다. 왜 매니큐어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철민은 당황했습니다. 그냥 좋아해서 산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사관이 추궁했습니다. 남자가 매니큐어를 왜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철민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색깔이 예뻐서 그냥 모은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며칠 후 DNA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이철민의 DNA는 피해자 체내에서 발견된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DNA 일치 결과를 받은 수사팀은 즉시 이철민을 재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였습니다. 더 이상 임의 동행이 아니라 정식 피해자로서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수사관은 DNA 감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당신의 DNA가 피해자 체내에서 발견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DNA가 어떻게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그 아이를 만난 적도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수사관이 압박했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수진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고 단정했습니다. 이철민은 계속 부인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외쳤습니다. 자신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의 철공소를 정밀 감식했습니다. 루미놀 반응 검사 결과 작업장 바닥 곳곳에서 혈흔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마대 자루가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감식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작업장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시신을 포장한 마대 자루와 동일한 제품이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들이 쌓여가자 이철민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철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그 아이를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수사관이 질문했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철민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예쁜 아이를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수사관이 추궁했습니다. 그럼 왜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철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쁘게 해주고 싶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자백을 통해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이 모두 재구성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5일 밤 8시 30분경 이철민은 자신의 흰색 승합차를 몰고 포천 시내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젊은 여성들을 물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이철민은 차를 세우고 수진에게 접근했습니다. 친절한 표정으로 어디 가는지 물어봤습니다. 수진이 집 방향을 말하자 자신도 그쪽으로 간다며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수진은 거절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차는 타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철민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밤이 늦었고 위험하다며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수진은 그의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철민은 집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수진이 이상함을 느끼고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철민은 수진을 자신의 철공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진을 성폭행했습니다. 수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성인 남성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범행 후 이철민은 수진이 자신을 신고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수진의 목을 졸랐습니다. 수진은 그렇게 15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진이 숨을 거둔 후 이철민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소 수집하던 붉은색 매니큐어를 꺼내 수진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칠했습니다. 그의 왜곡된 성적 취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질문했습니다. 왜 하필 새끼손가락에만 칠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철민은 대답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가장 예뻤다고 말했습니다. 작고 앙증맞아서 특별히 예뻐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이철민은 시신을 마대 자루에 넣어 배수로에 버렸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2일 후 한 농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그의 완전 범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철민의 자백으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그를 성폭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포천 여중생 살인범 검거, 손톱 매니큐어로 잡은 살인마, DNA가 밝힌 끔찍한 진실 등의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철민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범행 후 매니큐어를 칠한 행위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심각한 성도착증에 기반한 변태적 범죄임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법정에 출석하여 처절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증인석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증언했습니다. 딸은 그저 평범한 중학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이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왜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호소했습니다. 저 사람이 딸을 빼앗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미래를, 꿈을, 행복을 모두 빼앗아갔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엄벌을 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다시는 사회에 나와서 다른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딸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증거 조사, 증인 신문, 최종 변론까지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 6월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철민은 2003년 11월 5일 피해자를 납치하여 성폭행한 후 살해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극히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범죄로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는 등 심각한 성도착증적 행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뿌리 깊은 범죄 성향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판사는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번 범행은 그러한 범죄의 성향이 극단으로 치달은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사회에 다시 나올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사는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과 울음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철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5살 어린 소녀의 꿈을 무참히 짓밟은 악마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선고되는 날 법정에 앉아있던 수진의 가족들에게 그 어떤 위안도 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절규했습니다. 딸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기징역이 무슨 소용이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감옥에서나마 살아있지 않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오빠가 어머니를 부축해서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이철민을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법은 판결을 내렸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와 함께 중요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첫째, 과학수사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초동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손톱에 남겨진 작은 흔적을 놓쳤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프로파일링이라는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관은 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 남겨진 아주 작은 단서 하나가 진실을 밝히는 얼마나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단 하나의 손톱, 그 위에 칠해진 매니큐어 하나가 범인을 특정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현장 감식의 중요성, 증거 보존의 필요성, 그리고 과학 수사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입니다. 프로파일러들이 제시한 범인의 특성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손톱에 대한 집착, 지역에 대한 익숙함, 차량 소유 여부 등 모든 분석이 실제 범인과 일치했습니다. 이 사건을 분석한 프로파일러는 말했습니다. 범죄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경찰은 프로파일링 부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를 양성하고 과학적인 범죄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입니다. 이철민은 수진을 살해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998년과 2001년의 성추행 사건. 만약 초기 범죄 단계에서 그를 제대로 처벌하고 관리했다면 수진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범죄학자는 분석했습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70%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확실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청은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들의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어 출소 후에도 성범죄자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지역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2003년 당시 시골 지역에는 CCTV가 거의 없었고 밤길은 어두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만약 그 길에 CCTV가 있었다면, 만약 가로등이 더 밝았다면 수진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포천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학교 주변과 통학로에 CCTV 설치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안심귀가 서비스, 아동 안전 지킴이 등 다양한 안전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다섯째, 가족과 이웃의 관심입니다. 수진이 실종된 그날 밤, 만약 누군가 차에 태워지는 그녀를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면, 만약 누군가 심야에 배회하는 흰색 승합차를 의심했다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동안전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 아이들의 안전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진이 다니던 학교에는 그녀를 기리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밝았던 미소를 가진 소녀를 기억한다고 적힌 비석 앞에 매년 11월이 되면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그녀를 추모합니다. 친구들은 매년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수진은 항상 웃고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주던 따뜻한 친구였다고 기억합니다. 그런 좋은 아이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매년 추모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진은 우리 반의 햇살 같은 존재였다고 회고합니다.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먼저 도와주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모범생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 아이의 꿈은 간호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사건 이후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그날 그대로 수진이 사용하던 책상, 침대, 옷장이 모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끔 어머니는 딸의 방에 들어가 혼자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수진아, 엄마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중얼거립니다. 언젠가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엄마 다녀왔다고 말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버지는 사건 이후 말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활발하고 유머러스한 분이셨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보내십니다. 가끔 수진의 사진을 보며 혼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가족들이 목격하곤 합니다. 오빠는 현재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계기로 범죄와 싸우는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아동 대상 범죄 수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같은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오빠는 말합니다. 동생을 구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만큼은 지켜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것이 동생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범인 이철민은 현재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한다고 합니다. 교도관은 증언합니다. 이철민은 가끔 자신이 피해자를 예쁘게 만들어줬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매니큐어를 칠해준 것이 좋은 일이었다고 주장한다고 전합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우려를 표합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분석합니다. 이철민은 심각한 성격장애와 성도착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치료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사회 복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평생 격리되어야 할 위험한 인물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의 차는 절대 타지 말 것, 위험한 상황에서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할 것, 항상 가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 것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CCTV 설치, 가로등 확충, 순찰 강화 등 물리적 안전망 구축은 물론 이웃들의 관심과 신고, 의식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관대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한 손톱 위에 작은 매니큐어가 밝혀낸 끔찍한 진실. 15살 수진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그 작은 손톱 위의 붉은 점 하나가 악마의 정체를 드러내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과학 수사의 힘으로, 프로파일링의 정확성으로, 수사관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잃어버린 생명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진의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영원히 그리워할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가졌던 15살 소녀 수진을, 간호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던 그 아이의 꿈을, 그리고 그 꿈을 무참히 짓밟은 악마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우리의 책임을, 손톱 위에 작은 매니큐어 하나가 전하는 메시지. 그것은 단순히 범인을 찾는 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5살 소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살고 싶어 했다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였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진실을 밝혔고 범인을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수진의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수진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입니다.